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 고든 대나무 빈대가 들려주는 중국사 송나라편 제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회수는 1000명이 넘는 것도 있는데 구독은 100명이 조금 넘은 정도네요.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지난 시간에 태조가 이균과 이중진의 반란을 진압하고 배주 석병권으로 새 왕조의 안정을 꾀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조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인 통일을 향해서 그는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조 조광유는 황제가 된 뒤에도 미복 차림으로 공신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자신의 최측근 참모로 둔 조보의 집에 자주 방문해서 술 마시면서 천하 대사를 묻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보는 평소에 퇴청을 하고 나서도 편복으로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언제 자신의 집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대설이 내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조보는 이날은 황상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편복으로 갈아입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와 보니 태조께서 눈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태조가 집안에 들어오면서 진왕도 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왕은 태조의 동생 조광의를 말합니다. 곧이어 셋은 숯불을 피워놓고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태조가 조보에게 태원, 즉 북한을 정벌할 계책을 물었습니다. 조보가 대답했습니다. 태원은 서와 북 양면이 가로막혀 있고 태원을 점령하면 우리가 거란과 직접 접하게 됩니다. 태원은 일단 내버려 두어 병풍으로 삼고 다른 나라들부터 먼저 평정하는 것만 못합니다. 태원에 이 장기할 만한 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태원은 북한의 수도를 말합니다. 태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생각도 바로 그러하다. 다만 그대를 떠본 것일 뿐이야. 이를 설야방부라고 합니다. 쉐예 방부, 즉 눈 내리는 밤에 조보를 방문하다라는 뜻이죠. 이때의 대화에서 태조의 통일전쟁의 방향이 세워졌는데요. 그것을 8글자로 말하면 선이후난, 선남후북이 되겠습니다. 즉 쉬운 곳부터 먼저, 어려운 곳은 나중에, 남쪽 먼저, 북쪽은 나중에, 이런 뜻이죠. 사실 이 방책은 조보가 처음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후주 시절에 왕박이라는 사람이 세종 시영에게 평변책, 즉 변방평정의 책략을 상주했었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취지도 종이자시, 공취르다오 종이려시, 즉 정벌의 길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당시 10국 중 남평이라는 나라가 가장 작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남평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은 남평을 공격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남평이 송을 받들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침략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송이 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할 것이고 민심이 송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옵니다. 남평은 고계흥이라는 사람이 이 형주를 중심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형남이라고도 부릅니다. 형주는 삼국지에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죠. 위촉 오가 형주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죠. 형주는 천하의 중심 지역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그런 전략적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남평은 힘센 나라에 붙어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때는 고계충이 제5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평의 남쪽 이웃인 여기 무평에서 반란을 진압하는 데 지원해달라고는 요청이 왔습니다. 무평은 호남성 장사 일대에 마씨의 초나라가 남당하게 망하고 주행봉에 의해 들어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초라고도 합니다. 사실 무평의 주씨는 왕을 자처하지는 않았고 절도사로서 독립된 정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평에서 주행봉이 죽고 이 11살 어린 아들 주복원이 절도사를 승계하니 장문표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주복원이 어쩔 줄을 몰라 이웃 남평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96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소국 남평의 고개충은 군사를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송조정에 알리고 원병을 요청합니다. 송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기며 남평에게 무평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태조는 길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 남평을 점령하려는 속셈이었죠. 이것을 가도멸괴기라고 합니다. 춘추시대에 진나라가 우나라에게 괭나라를 멸하려고 하니 길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진나라는 그 괭을 멸하고 회군하는 길에 우나라도 멸망시켜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 즉 진이 아니라 진문공의 진나라, 즉 찐입니다. 이듬해 963년 송태조는 이처운과 모용연소에게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라고 명했습니다. 남평에서도 사태를 알아보는 인물이 있어서 이경위라는 사람이 이는 필시 가도멸격이 될 것이니 길을 빌려줘서는 안되고 차라리 송의 군대를 기습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손광헌이 천명을 받은 왕사가 어찌 속일 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들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라며 질책했습니다. 남평왕 고개충이 손광헌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송군은 성박 100리까지만 오는 것을 조건으로 말입니다. 송은 흔쾌히 합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개충은 직접 성 밖으로 나가서 송의 군사들을 접대했습니다. 송의 이처운과 모용연소가 고개충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처운이 연회 중에 몰래 빠져나와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주인이 나가고 없는 빈 형주성을 기습 점령해버렸습니다. 고개충은 할 수 없이 항복하고 인장과 호적을 넘겨주었습니다. 송의 군사가 출정하고 나서 겨우 7일 만에 변변한 전투도 없이 남평을 멸한 것입니다. 남평은 형주, 귀주, 협주의 3개 주로 되어 있어서 겨우 3개 주를 송의 판도에 병합시킨 것에 불과합니다만 송은 이제 형주를 얻음으로써 천하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초나라 즉 무평은 이미 별난을 평정해서 송의 원병을 취소합니다. 그렇지만 송은 이를 무시하고 바로 담주 즉 지금의 장사로 진격해서 무평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가도멸격과는 정벌의 순서가 다르게 진행되긴 했지만 그 성격은 그야말로 가도멸격이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남평의 고개충은 송에서 형남절도사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문영절도사로 전임되어 거기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평의 주복원도 상장군을 제수받았다가 다시 우림통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조는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거두어들였습니다. 송의 다음 정벌 대상은 어느 나라가 될까요? 남평과 무평이 점령당하자 후촉의 왕 맹창은 불안했습니다. 후촉은 여기입니다. 후촉의 맹창은 중원의 혼란 덕분에 오랫동안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군신이 모두 사치와 안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맹창이 즉위한 뒤로 10여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풍년이 들어 곡식이 풍부했습니다. 사대부와 백성들은 꽃을 가꾸고 향을 피우면서 안락한 삶을 즐겼습니다. 궁중에서는 날마다 음악이 울리고 밤마다 술잔이 돌았으며 교방의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며 평화롭고 즐거운 세상을 연출했습니다. 교방은 궁중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이런 후촉은 송이 쳐들어온다면 막을 자신이 없자 손우라는 사람을 밀사로 삼아 밀랍에 넣은 밀서를 들려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밀서에는 후촉과 북한이 함께 군사를 동원해서 송의 통일을 막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우가 도중에 송의 군사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 병합의 명분을 찾고 있던
태조 조광윤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태조는 후촉이 북한과 연합해서 송에 맞서려고 하니 후촉을 정벌하겠다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왕전빈, 조빈 등의 장수에게 출정을 명합니다. 또 맹창을 위해 방 500여 칸과 장막, 생활용품 등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는 맹창을 죽이지 말고 항복을 받아내거나 사로잡으라고 지시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후촉의 맹창도 송군을 대적하기 위해 장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장수들이 너무 아니했습니다. 왕소원이라는 장수는 제갈령처럼 흉내를 내면서 이번 출정이 단지 적을 막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나는 중원을 차지하겠습니다. 고 허풍을 치기도 했습니다. 맹창은 태자 맹현철에게 정예병 수만을 주어서 검문을 수비하게 했는데 맹현철은 총애하는 애첩을 태운 수레하고 악사 그리고 배우 수십 명을 거느리고 출정을 했습니다. 이를 본 촉사람들이 몰래 비웃었습니다. 이러한데 후촉의 군대가 송군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후촉군은 대부분 무너지고 장수들도 대부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원주라는 장수가 기계를 보였습니다. 나는 예전에 진천을 지켜내지 못했고 이제 또 후퇴한다면 비록 황상이 나를 죽이지는 않더라도 백성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불을 질러 자결하였습니다. 맹창이 신하들에게 대책을 물으니 노장 서균이 말했습니다. 송군이 멀리서 와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니 병력을 모아 굳게 수비하고 송군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맹창은 이는 방책이 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실망하여 탄식했습니다. 나는 선제와 함께 따뜻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선비들을 양육해온 지 40년이다. 그런데 적이 오자 이들은 활 한 발도 쏘지 못하는구나. 지키고자 한들 누가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지켜줄 것인가. 오여 선군 이 온의 미식 양사 40년 일단 임적 불능위오 동향 방일전 금수욕 패벽 수긍효 사자. 그리고는 이호에게 항복조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호는 전촉의 황제 왕연이 멸망했을 때도 항복문서를 썼던 바 있습니다. 이호는 이번에 또 맹창을 위해 항복문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항복문서를 전에 한번 써봤으니까 잘 쓰시겠죠. 한 번 더 쓰세요. 라고 맹창이 말했겠죠. 밤중에 후촉 사람들이 이호의 집 문 앞에다 대를 이어 항복 표문을 쓴 이씨집안이란 뜻의 세수 항표이가라는 글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웃음거리로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호를 타겟 삼아서 망국의 한을 풀어낸 것이겠죠. 이호는 항복문서를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쓴 것도 아닌데 억울하겠습니다만 망국의 신하로서 이 정도의 모욕과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로써 후촉은 멸망하였습니다. 965년 정월이었으며 송군이 출정한 날로부터 66일 만이었습니다. 맹창이 개봉으로 호송되어 가는 길에 백성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맹창이 위대한 군주는 아니었어도 관료 조직을 정돈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학교를 널리 세우는 등 나름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맹창은 사치와 향락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칠보, 즉 7가지 보석으로 꾸민 요강을 사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송이 후촉을 멸망시킨 뒤에 후촉의 궁중 물품을 수거했는데 이 요강이 있었습니다. 물품을 관장하는 관리가 이를 송태조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조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요강조차 칠보로 꾸미는 자가 그럼 식사를 담는 그릇은 무엇으로 썼는가? 사치가 이토록 극에 달했으니 어찌 멸망하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요강을 박살내라고 명했습니다. 또 맹창은 미녀들을 널리 징발해서 후궁도 많이 들였습니다. 촉당,
즉 사천지방은 예로부터 미녀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많은 후궁 중에서 맹창이 가장 총애한 이는 서씨성의 귀비 화예부인이었습니다. 성이 비씨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녀는 천하절색이고 음악과 시문에 능했습니다. 이 화예부인도 맹창과 함께 송혜수도 개봉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촉당을 떠날 때 두견새가 울어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촉당에는 두견새 전설이 있습니다. 망제라고 불리는 두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인에게 빠져서 정사를 그르치고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두견새가 되어 밤낮으로 퀴척도 하고 울면서 돌아가지 못함을 슬퍼했다는 전설이죠. 그래서 촉지역에서는 두견새가 우는 것으로 떠남과 이별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날도 두견새가 울었습니다. 망국의 천하절색 후궁 화예부인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십시오.